첫 번째 강연 주제 과연 뭘까요? 바로 돈 되는 우주 산업, 우주항공에 투자하라라는 주제입니다.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그렇다고 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돈이나 투자 뭐 이런 주제가 나오면 사실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은 굉장히 강력한 주제로 좀 준비를 했고요. 이번 강연을 통해서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항상 과학기술, 우주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뭐 강연들을 보고 뭐 방송들을 준비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투자적인 관점에서 조금 새로운 관점이죠. 과연 우주 산업이 뭐 어떤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발사체 기술이 고도화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민간 우주 산업에서 굉장히 뜨거운 주제죠. 저궤도 위성통신. 이쪽 관련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유진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 정이훈 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진투자증권에서 우주산업, 인터넷 게임 산업을 맡고 있는 애널리스트 정우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우주산업과 관련해서 산업적인 부분을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료를 작성을 하고 이제 펀드 매니저라든지 투자자분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는데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그래서 지금 사면 돼요? 약간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제가 이 질문에 대답을 드리기 위해서 항상 무엇을 예로 꺼내냐면 테슬라를 예로 꺼내거든요. 여기서 아마 계신 분들 중에 테슬라 때문에 지금 물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테슬라에 투자 한번 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유명한 주식인데 지금이야 테슬라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2년 전에 2020년도에 당시에는 테슬라가 완성차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회사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테슬라 주가가 2020년도에 10배가 올랐어요. 연초 대비해서. 지금이야 뭐 부잣집 아들내미처럼 지금 2020년 돌아가면 무조건 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업계에서도 의견이 많았어요. 이거 너무 비싸다. 도요타가 시총 그 당시 1위였는데 도요타의 4배, 5배를 시가총액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의문점이 많았느냐?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커갈 수 있는 친환경 트렌드에 대해서 몰랐던 거고, 그리고 전기차가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다. 제가 우주산업 항상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사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주산업이 결국에는 산업적으로 성장을 했을 때 그 초기 단계에 이게 진짜 산업으로 커갈 수 있는 초기 단계에 공부가 되어 있어야 제대로 된 진입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로 말씀을 드릴 내용들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녹아져 있으니까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누리호 이번에 발사되고 나서 다누리호 실제로 달과 지구를 다누리호가 직접 사진을 촬영을 한 건데 달과 지구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퀴즈는 아니었는데 제가 얼마나 되죠? 약 38만. 맞습니다. 약 38만 킬로미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가깝게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사실 지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구 안에서 봤을 때 되게 먼 거리거든요. 저 달까지 가기 위해서 이번에 다누리호가 탄도형 달 전이 방식 BLT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좀 되게 궤도를 새롭게 해가지고 달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제가 애널리스트로서 산업적인 분석을 할 때 이 많은 단계들 중에 제가 제일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어디였냐면 사실 발사가 돼서 이렇게 쭉 가는 단계들 다 좋았지만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은 사실 1단계 발사 부분이었어요. 제가 궁금했던 그거죠. 이거 우리나라가 스페이스X의 팰컨 9을 타고 다누리호를 보냈는데 팰컨 9에 얼마 주고 샀을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되게 궁금함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엔 지금까지 우주라는 거는 뒤에 산업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성으로만 항상 증권시장에서는 바라왔었는데 저는 우주가 결국엔 산업으로서의 역할로 커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되는 가장 결정적인 성장 동력이 뭐냐면 과거에는 왜 우주가 산업으로 커갈 수 없었느냐? 결국에는 비용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로 가는 거는 결국에는 그냥 꿈이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점점 우주 가면 돈을 벌 수 있대라는 말이 나온 것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왜 지금까지 돈을 안 버냐? 뭐 그거 되는 거 맞냐라고 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비용이었습니다. 우주로 가는 비용이 너무 비쌌어요. 중력을 이겨내고 우주로 가야 우주 산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우주 개발의 장애물이 바로 기술력과 비용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기술력이었죠. 근데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들에서는 이제 기술력, 그러니까 발사 성공률은 높아졌는데 비용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는 엄두도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국가 간의 기술 이전이 굉장히 제한되는 게 이 발사체 쪽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비용들이 많이 발생이 됐고 왜 비용이 많이 발생되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결국 로켓이라는 거는 자동차랑 똑같거든요. 무엇인가를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산에 갈 때 자동차를 타고 가면 우리를 이동시켜 주는 것처럼 로켓도 지구에 있는 물체를 우주까지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는 로켓이 발사되고 나서 우주로 보내고 나서 그 발사된 로켓은 한 번 일회용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고향이 울산이거든요. 울산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를 일회용밖에 못 쓴다라고 하면 항공산업이란 게 과연 있었을까요? 없었더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산업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생각되는 게 재사용 로켓이 몇 년 전에 이제 개발이 되면서 특히 스페이스X를 중심으로 굉장히 우주산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돈 되는 시각은 똑같이 보는데 비용이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하나 둘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이 부분에서 좀 로켓과 관련된 기술력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 로켓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일회용으로 썼던 로켓이 아니라 이제는 로켓을 재사용하는 이제 바지선에 착륙을 시켜서 이걸 다시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고정 비용을 절감시켜서 여기에서 우주산업에 어떤 경제성을 띠게 하는 이제 굉장히 기술력이 많이 발달되고 있고, 우주산업이 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 결국 재사용 로켓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거는 재사용 로켓의 경제성을 분석한 그래프를 가지고 왔고, 재사용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마진율이 동일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발사하는 비용이랑 한번 발사할 것 대신 받는 수익은 똑같을 테니까. 근데 이제 마진율이 높아질 수 있는 이유는 고정 비용이 감소하면서 발사 횟수에 따른 마진율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상용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스페이스X의 펠컨 9이 다누리호도 보냈잖아요. 펠컨 9이 얼마나 상용화가 잘 돼 있냐면 지난달에만 7번을 발사를 했어요. 7번 다 성공을 했고, 그러니까 성공률도 지난 한 해 동안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 전년도에는 딱 한 번 재사용에 실패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상업화가 잘 되어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우주산업이 꿈에서 돈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주산업으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돼야 된다고, 일단 비용이 줄어든다고 했고 돈이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돈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저도 자료 조사를 할 때 다누리호 이렇게 치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강조들 하세요. 뭐 달에 있는 달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제성으로 되게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재사용 로켓이 2015년에 처음 발사되고 나서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의 개수를 그래프로 가지고 온 건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과거 데이터인데 아마 한 이 정도에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인공위성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주산업에서 과연 돈 되는 게 뭘까? 그럼 뭘 보면 되냐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결국에 우주산업이라고 하면 우주를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우주에서 지구를 봐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맨 처음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인공위성 산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다누리호의 이번에 역할을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실제로 6개의 탑재체가 있고 하나는 나사하고 하나는 국내 기관들이 개발한 건데, 제가 여기서 재밌게 본 거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감마선 분광기, 실제로 달 자원 탐사를 할 때 달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헬륨3라든지 아니면 기타 히토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매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탑재체고요. 그리고 2번째가 바로 우주 인터넷 탑재체입니다. 위성들이라고 하면 통신이 왔다 갔다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통신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결국에 위성인데, 이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 주변을 돌면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지금 민간 기업이 제일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입니다. 근데 이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이라고 하시면 처음에 들으신 분들은 되게 좀 거리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부터 저궤도 통신 위성, 단어로 말씀드리면 이거 뭐 하는 사업이냐면 그냥 인터넷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쓰고 있고 집에서 뭐 PC 컴퓨터 하고 다 이렇게 컴퓨터를 하시잖아요. 그거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KT, KT, LG 말하는 거냐? 그거 맞아요. 근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은 무슨 통신이죠? 유선 통신입니다. 지금 글로벌은 광 케이블로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가까운 기지국까지만 무선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유선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이 유선 통신의 단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물리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곳들이 있어요. 바다라든지 산 위에라든지, 그러니까 높은 산, 아니면 하늘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곳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 인구 밀도가 좁다라든지, 아니면 인구 밀도는 높은데 경제성이, 그러니까 좀 못 사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보급률이 6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40%가 아직까지 인터넷을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 우주산업에 관심이 많다 이런 뉴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그냥 꿈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지면 이득을 보는 기업들이 구글,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라서 돈을 굉장히 많이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할 것 같고, 여기서 기술적인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다누리가 달을
하루에 몇 바퀴 돈다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네, 12바퀴 돌거든요. 지구 주변을 도는 저궤도 위성통신은 1시간 반마다 한 바퀴씩 돌아요. 달 같은 경우에 2시간마다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지구 저궤도가 더 빨리 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도 머리 위에 가만히 안 있어요. 지구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통신 역할을 해주는 위성이 잠시도 머리에 안 있어서 과거에는 이걸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 개 쏘면 내가 이걸 통신을 받고 해야 되는데 얘가 계속 움직이니까 이게 굉장한 좀 문제였는데 우주 산업의 성장 동력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재사용 로켓이라고 말씀드렸죠. 발사 단가가 낮아지니까 그 단점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많이 쏘면 되지. 많이 쏴서 머리 위에 얘가 지나가 그럼 다른 애가 또 지나오면 되지 라고 해서 지구 전체를 지금 위성으로 덮으려는 시도가 바로 이 저궤도 위성 통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표적인 사업자가 많이 들어서 보셨을 텐데 스타링크 사업자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위성을 발사하고 있고 스타링크의 사업 목적도 위성 전체를 감싸서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도 산업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스타링크라 하면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 또 이렇게 스타링크에 투자하면 되나? 스타링크 혹시 상상돼 있나요? 뭐 이렇게 많이 물어도 보시는데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스타링크가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 얘네가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통신 사업자랑 똑같아요. 월 얼마씩을 받는 거. 그러니까 되게 수익은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럼 비용 같은 경우에 어떻게 책정이 될까? 그러면 얘네가 필요한 건 뭘까라고 했을 때 얘네가 사업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은 일단 로켓 비용이 있겠죠. 발사하는데 비용. 그리고 위성 제작 비용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통신 신호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안테나가 필요하겠죠. 안테나 제작 기술도 필요할 거고. 여기서 돈이 제일 많이 되는 건 결국엔 뭐냐면 통신 그 업에 대한 수익도 있지만 저는 안테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수에 비례해서 커져요. 왜냐면 가입자 수가 많아지면 비용이 너무 많아지니까. 근데 지금 스타링크도 이 안테나를 계속 손해보면서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산업을 보실 때 좀 다방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스타링크뿐만 아니라 영국에 있는 원앱도 지금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원앱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정도에 서비스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스타링크가 국내에 상륙한다라는 게 뭐 2분기 정도에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실제로 과기부에서도 뭐 그렇다고 하는데 오피셜은 아니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민간 기업에서 우주 산업에서 민간 기업들이 가장 핫한 쪽이 발사체 쪽 외에는 바로 이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마존도 프로젝트 카이퍼라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위성을 한 대도 발사를 안 했지만 그 외에도 뭐 하나 시스템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관측 위성인데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통신 위성이었잖아요. 저기서 위성 통신 중심 맞는데 두 번째는 관측 위성입니다. 관측 위성은 작년 초에 굉장히 많이 좀 관심을 많이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 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우주 산업이 굉장히 많은 좀 관심을 받았었던 게 그 당시에 처음에는 러시아가 굉장히 많이 밀어붙였었잖아요. 러시아가 파괴를 한 게 제일 처음에 파괴한 게 바로 통신망이었어요. 통신망을 파괴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고립시키려고 했었는데 스타링크가 도움을 줬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요청을 했었는데 뭘 요청을 했었냐면 관측 위성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관측 위성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우주에서 지구로 사진을 찍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CCTV 같은 역할이에요. 저궤도에 도는 위성은 지구를 몇 분 한 바퀴씩 돈다고 했죠. 90분 한 바퀴씩 돈다 했잖아요. 이게 다시 말하면 관측 위성은 제가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좋든 싫든 다른 나라를 다 구경하게 돼요. 관측 위성의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 군사적인 용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던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관측 위성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증대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관측 위성의 가장 중요한 기능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해상도 잘 보이는지 얼마만큼 잘 보이는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밤에도 보일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 레이더 기술이라든지 열 감지라든지 적외선 같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측 위성에서 민간 쪽에서 좀 많이 사용되는 부분인데 이건 아직까지 좀 초기 시장이긴 한데 AI 기술이랑 많이 연관이 되고 있어요.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왼쪽 좌측 상단에 찍혀 있는 사진이 미국에 있는 한 월마트를 찍은 거예요. 월마트를 관측 위성을 통해서 찍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동차 대수를 세고 있어요. 자동차 대수를 사람이 한 대 한 대 세면 미국의 월마트가 너무 많잖아요. 다 못 세요. 그러니까 AI가 몇 대인지를 딱 보면 찍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진을 찍어서 자동차 대수가 얼마만큼 왔다 갔다 하는지 분석하는 거죠. 그럼 월마트가 실적 발표를 하기도 전에 자동차 대수가 많이 왔다 갔다 했어. 그러면 지난 분기보다 실질 좋을 거야.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로 공항에 있는 비행기를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항공사의 매출을 예측한다든지.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중국에 있는 원유 저장고를 사진을 찍은 거예요. 원유 저장고가 이 원유 저장량에 따라서
여기 그림자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유가를 예측을 하는 거죠. 아직까지 시장이 완전히 개화되지 못했어요. AI 기술이라든지 관측 위성의 정밀도 이런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 시장도 관측 위성이 성장하고 민간의 영역이 참여가 넓어지면 점점 성장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좀 발표를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제 세미나가 1시간짜리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포스트잇에 적어서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